당신, 이게 뭐야? 사진. 사진이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냐고. 몰라. 회사 직원일 거야. 직원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나요? 그날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 사실 그런 대화는 없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사진처럼 남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밝혀줄 빛이 됩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다림질하던 저는 주머니에서 접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려니 했지만 손끝에 닿은 감촉이 달랐습니다. 매끄러운 인화지의 질감. 펼쳐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화사한 립스틱을 바른 얼굴. 그리고 그 어깨 위에 놓인 남자의 손 결혼 반지가 선명한 제가 25해 전 직접 끼워준 그 반지를 낀 손. 이준석 씨 손이네. 이상하게도 제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드라마처럼 사진을 찍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이 쏟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줄기를 따라 천천히 떠다녔고 아래층에서는 누군가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고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저는 사진을 도로 접어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조용히 도로 넣어뒀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거래처 회식이 있어서. 그러세요. 저녁은 혼자 드셔. 네. 남편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제 대답도 무심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아침 대화는 늘 이랬습니다. 애정도 분노도 기대도 없는 관성의 언어들. 그는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 그 사진을 넣은 채로 출근하고 있구나. 싱크대 위의 접시들이 제 시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거지를 하지 않은 기름기가 남은 접시들. 매일 아침 이 접시들을 닦았고 매일 저녁 다시 더러워졌고 다음날 아침 또 닦았습니다. 38년 동안 반복한 일들. 나는 뭘 하며 살아온 걸까? 점심때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첩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25살의 제가 28살의 남편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참 예뻤네, 나. 그땐 저도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고, 영화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취미는 남편 뒷바라지가 됐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이 됐습니다. 아이 교육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 사진 속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건 뭐지?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식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차들이 신호를 기다렸다 출발하고 어디선가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여자도 걷고 있을까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외출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눈가의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입꼬리. 63살. 이제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아.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곳.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을 얻었던 그 낡은 골목길. 우리가 함께 간판을 달고 함께 페인트 칠을 했던 그곳.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리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풍경, 오래된 건물들, 녹슨 간판들, 골목 모퉁이의 구멍가게, 그리고 그 끝자락에 간판이 꺼진 채 방치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먼지 쌓인 유리문, 안쪽은 어둑했습니다. 여기 아직 있었네. 옛날에 남편이 명함 사진을 찍으러 왔던 곳입니다. 그때 저도 따라왔었습니다. 사진사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셔터를 눌러줬고 남편은 그 사진으로 첫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들어가 볼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낡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고 오래된 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구석에 버려진 카메라 삼각대 하나가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러나 여전히 단단한 물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골목 풍경, 석양빛,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나도 이제 렌즈 뒤에 서야겠어.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차갑고 또렷한 결심. 이준석 씨, 당신이 찍은 사진들을 이젠 제가 찍을 차례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사진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 서 있던 그림자가 이제는 렌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사모님, 이 나이에 사진관을 새로 여신다고요? 네. 늦었지만 해보려고요. 요즘 사진관이 잘 안 되는데. 다들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괜찮습니다. 전 다른 걸 찍을 거예요. 중개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월세 70만 원. 남편 몰래 모아둔 제 비상금 통장에서 6개월치를 한 번에 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사진관 문을 열었을 때 묘한 전율이 왔습니다. 이제 여긴 내 공간이야. 63년을 살며 처음으로 생긴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공간. 청소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진 유리창을 교체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구석에서 발견한 오래된 현상 장비들을 하나씩 닦아냈습니다. 확대기, 인화 트레이, 적색 안전등. 모두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필름으로 찍어야 해. 디지털은 흔적이 남으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흑백 필름 사진 독학, 현상 방법, 인물 사진 구도, 새벽 2시까지 영상을 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 순간의 진실을 그대로 담으니까. 사진관 오픈은 조용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두고 유리창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였습니다. 기억사진관 마이너스 당신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줘요? 네, 어떤 사진을 원하세요? 증명사진이요. 노인정에서 쓸 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삼각대에 고정하고 조리개를 조절하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침착해. 배운 대로 하면 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현상실에서 필름을 꺼내 약품에 담갔을 때 천천히 떠오르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나 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진관은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찍는다는 것, 할머니가 직접 정성껏 현상해준다는 것,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가족사진을 찍으러 온 젊은 부부, 졸업사진을 찍으러 온 대학생, 반려동물 사진을 찍으러 온 중년 여성. 저는 묵묵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엔 다 이야기가 있어. 미소 짓는 입꼬리의 각도, 눈빛의 온도, 어깨의 긴장도. 렌즈를 통해 보면 그들이 숨기려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사진이야. 진실을 담는 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다녀? 친구들 만나요. 친구? 무슨 친구? 옛날 동창들이요. 요즘 자주 보거든요.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선 어느 기업인의 비리가 터져나왔고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인간들 다 잡아넣어야 해. 저는 그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잖아요. 이준석 씨. 주머니 속 사진은 여전히 거기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 수 있다는 것, 진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3월 중순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사한 봄 코트, 세련된 화장, 손에 든 명품 가방. 안녕하세요. 여기 결혼사진 찍을 수 있나요? 그 목소리가, 그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 여자,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5월에 결혼하거든요. 스튜디오보다 이런 작은 사진관이 더 감성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네,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와, 다행이다. 그럼 예약 좀 할게요. 여자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 손가락엔 약혼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결혼. 5월에. 저는 예약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다희요. 예비 신랑 이름은? 잠깐 멈칫하더니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근데 신랑은 카메라 싫어해서 전 혼자 찍으려고요. 본식 때 쓸 프로필 사진이요. 그러세요. 예약을 받고 날짜를 적고 여자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월.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버려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숨어서 만나는 걸까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명료한 어떤 감정. 좋아.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상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의 얼굴,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 이젠 당신 차례야, 박다희 씨. 예약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다의 4월 20일 오후 2시 프로필 촬영. 그 이름 위에 저는 조용히 별표를 그렸습니다. 붉은 펜으로 천천히 또렷하게.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너머로 흐릿한 골목 풍경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풍경을 향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4월 20일 오후 2시. 박다희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팬츠, 머리는 웨이브를 살려내렸고 화장은 한껏 공들인 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그녀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당연하죠. 결혼 사진인데. 근데 여기 진짜 아늑하다. 요즘 스튜디오들은 너무 빤한데. 다희는 사진관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낡은 소파, 빈티지한 소품들. 모르겠지. 이 공간이 무엇을 위해 준비된 건지. 저는 카메라 앞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편하게 계세요. 네. 아, 근데 사모님, 보정 많이 해주시는 거죠? 보정이요? 네. 제가 원래 피부는 괜찮은데 사진 찍으면 좀 칙칙하게 나와서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볼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턱선도 좀 갸름하게, 눈도 크게 해주세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있는 그대로 제일 아름답게 담아드릴게요. 와, 감사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담는 거야. 촬영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각도로 여러 표정으로 다희를 찍었습니다. 정면, 측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렌즈를 통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 처음엔 환하게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고 턱선은 긴장으로 딱딱했고 손가락은 계속 약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하구나, 너도. 흥미로웠습니다. 사모님, 제 예비신랑 진짜 멋있거든요. 다음엔 같이 와서 찍을게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회사 대표님이에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되게 젠틀하고 든든해요. 대표? 나이가 있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몇 살이신데요? 66이요. 저랑 33살 차이 나는데 전혀 안 느껴져요. 66. 남편과 같은 나이. 손끝이 저려왔지만 저는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근데 사모님은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몇 년 하셨어요? 38년. 헐, 대박. 그럼 진짜 금슬 좋으시겠다. 38년이면 거의 평생이잖아요. 다희는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오빠가 그래요. 평생 지켜준다고. 오빠, 역겨웠습니다.
63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33세 여자. 그리고 그 오빠는 집에 63세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여자. 아니, 알까?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촬영이 끝나고 다희는 가방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사진은 언제쯤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필름이라 현상 시간이 필요해서요. 아, 맞다. 필름이지. 그럼 연락 주시면 찾으러 올게요.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5월 12일이요. 왜요? 혹시 결혼식 때도 제가 촬영하면 어떨까 해서요. 필름 카메라로 찍는 본식 사진 요즘 없잖아요. 다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좋은데요? 근데 비용이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신부님 사진 제 포트폴리오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진짜요? 대박. 감사합니다. 다희는 신이 나서 연락처를 적어주고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5월 12일 손 안의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박다의 10-XXXX-XXXX 예식장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 아래 작게 적혀 있는 메모. 예비신랑 회사 대표 66세. 그날 밤 저는 현상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적색 안전등만 켜진 어두운 공간.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고 트레이 안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이미지들. 박다희의 얼굴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웃는 얼굴, 고개 돌린 얼굴, 턱을 괜 얼굴. 저는 핀셋으로 사진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봤습니다. 예쁘네. 확실히 젊고 예뻐. 그러나 어딘가 공허한 눈빛, 화장으로 가려진 피곤함,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너도 행복하진 않구나. 사진을 집게에 걸어 말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다희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알까요?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속은 걸까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5월 12일이었습니다. 결혼식, 하얏트 호텔, 하객들 앞에서 그날 진실을 보여줄 거야.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다희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제가 몰래 미행하며 찍은 것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플래시도 없고 셔터 소리도 작았으니까요.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만 결정하면 돼.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5월 12일 작전. 결혼식장 사전 답사 마이너스 프로젝터 위치 확인. 남편과 다희의 사진을 슬라이드쇼에 삽입. 축하 영상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상영.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진실 공개. 펜을 들고 계획을 적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38년을 그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첫 사업 시작할 때 밤새 서류 정리해준 사람 저. 시부모 병수발하며 허리 망가진 사람 저. 아이들 교육비 아끼려고 옷 한 벌 안 사 입은 사람 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33살 여자 손잡고 호텔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벽에 걸린 흑백 필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이 렌즈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해. 그 순간에 진실만 담으니까.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소름 끼칠 만한 차갑고 또렷한 미소. 현상실 문을 열고 나오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서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사진관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메모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D-22일, 5월 12일까지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4월 27일 다이가 사진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여성 둘이 함께였습니다. 사모님, 제 친구들이에요. 애들도 너무 궁금해하길래 같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3명의 젊은 여자들이 사진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킥킥거리며 소품들을 만지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구경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감성 있다. 우리도 찍을까? 그러자. 사모님, 우리도 찍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먼저 다희 씨 사진부터 보실래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희는 들뜬 표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양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와, 다희야, 너 진짜 예쁘게 나왔다. 대박, 이거 보정한 거예요? 아니요. 필름이라 보정은 안 했어요. 원본 그대로예요. 다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근데 다희야, 신랑 사진은 없어? 같이 찍은 거. 아, 오빠가 사진 진짜 싫어해서 거의 안 찍어. 에이, 결혼하는데 신랑 얼굴도 모르겠네. 나중에 보여줄게. 진짜 멋있어. 보여줄 수 없겠지. 유부남이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촬영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3명의 여자들은 포즈를 바꿔가며 깔깔거렸고 저는 묵묵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휴식 시간에 다희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결혼 준비 진짜 힘들다. 그래도 행복하잖아. 부러워 죽겠네.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다희의 표는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오빠가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연락이 자주 안 돼. 밤에 전화하면 안 받을 때가 많고 회식 많은 거 아냐? 사장님이잖아. 그렇긴 한데. 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도 통화하다가 끊겼어. 갑자기 누가 부르는 것 같더니 잠깐만 하고는 끊어버리더라고. 저는 차를 따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냐? 친구의 말에 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완전 진심인데.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잖아. 걱정 안 돼? 가끔은 돼. 근데 오빠가 날 진짜 아껴. 이번 주에도 목걸이 사준다고 했어. 목걸이. 지난주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보며 인상 쓰던 기억이 났습니다.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결제네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여자 목에 걸릴 목걸이였구나. 촬영이 끝나고 친구들은 먼저 나갔습니다. 다희만 남아서 사진 대금을 계산했습니다. 사모님, 5월 12일에 정말 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에요. 약속했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다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결혼 생활 어떠세요? 38년이나 하셨잖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요즘 주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행복은 각자 다르니까요. 사모님은 행복하세요? 저는 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3세에 화장 진한 불안한 눈빛의 여자. 남편에게서 목걸이를 받고 밤마다 전화가 안 되면 초조해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들떠있는 여자.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네. 38년을 살았지만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어요. 다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농담 진짜 무겁다. 근데 괜히 슬퍼지네요. 미안해요. 나이 들면 이래요. 아니에요. 진솔해서 좋아요. 다희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사모님한테 왠지 친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친언니,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언니가 동생의 남자를 빼앗으려 하나요? 아니, 애초에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상실에서 필름을 돌렸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다희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 모두 젊고 밝고 미래가 있는 얼굴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다희가 창가에 서서 포즈를 취한 사진. 그 뒤로 흐릿하게 비친 유리창 너머 골목을 지나가는 한 남자의 실루엣.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핀셋으로 사진을 들어 확대등 아래에 놓았습니다. 선명해지는 이미지. 검은 코트,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옆모습. 이준석, 남편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사진관 앞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를? 회사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 골목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다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던 걸까요? 아니, 우연은 없습니다. 설마 날 미행한 건가?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가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걸 안다면, 만약 남편이 다희가 여기 온다는 걸 안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실루엣, 그러나 분명한 남편의 뒷모습. 이 사진,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다희의 촬영 시간에 사진관 앞을 어슬렁거렸다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들킬 위험도 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착하는 건가? 저 여자한테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역겨움이었습니다. 66세 남자가 33세 여자를 쫓아다니는 모습. 그게 제 남편이라는 사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응? 동창 모임. 요즘 자주 나가네.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남편은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 좋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무심한 듯하지만 어딘가 확인하는 듯한 뉘앙스. 의심하는 건가? 저는 커피를 따르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신문을 펼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불안하구나. 묘한 쾌감이 올라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세요? 아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그래요. 저녁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의견을 물은 것. 아무거나요. 편하신 걸로. 그래. 남편은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 주머니에 이제 그 사진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회사 서랍? 잔? 아니면 아예 버렸을까요? 상관없어.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옷차림, 짧은 단발머리. 혹시 정화 씨 맞으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동창 김미선이에요. 미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미선아. 맞다. 정화 씨 맞네. 어머, 여기서 뭐해요? 사진관 운영해요. 근데 어떻게 여길?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진짜네요. 미선은 반갑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화 씨가 사진관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멋있다. 나는 정화 씨가 결혼하고 전업주부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랬죠. 미선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화 씨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뭔가 단단해 보여요. 저는 차를 내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뭔가 결심한 사람 같은 눈빛이에요. 미선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화 씨,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냥 새로운 걸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미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락처는 주고받아요. 가끔 보자고요. 네. 명함을 주고받고 미선은 사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선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변호사. 친구가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 필요할지도 몰라. 나중에 명함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상실로 들어가 어젯밤에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남편의 실루엣.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그 사진을 봉투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계획은 계속돼야 해. 벽의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5월 12일까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5월 12일 토요일. 맑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검은색 투피스,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평소엔 입지 않던 옷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진사가 아니야. 심판관이지.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 대신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케이스에 하얀 글씨로 축하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축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꽃으로 가득한 로비. 3층 그랜드 볼룸 앞에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객 명부에 이름 적어주세요. 네. 신부 측 윤정아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명부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사진사님이시죠? 다혜 씨가 말씀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식장 안은 이미 반쯤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의자들, 통로를 따라 놓인 장미 꽃잎들, 정면에 대형 스크린. 저기, 저 스크린에 뜨겠지.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신부 대기실 방향, 신랑 대기실 방향, 음향 부스 위치.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렸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희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부케를 든 손, 레이스 베일 너머로 빛나는 눈. 예쁘네. 오늘이 마지막 행복인 줄도 모르고. 그 옆으로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머리, 단정한 얼굴, 그리고 가슴에 단 장미 코사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준석? 제 남편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보니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역겨움. 저 남자가 38년 전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살 여자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듯 행복한 듯. 웃어라. 곧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테니까.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이 오갔습니다. 신랑 이준석 씨, 신부 박다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신부 박다희 씨, 신랑 이준석 씨를 평생 사랑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예.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평생? 이미 다른 평생이 있는 남자가 사랑? 어떤 사랑이 가족을 배신하는 건지, 지켜준다? 무엇을 지켜준다는 건지.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쳤습니다. 천천히 차갑게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사람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음향부스로 향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축하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신부 측에서 준비하신 거요? USB 있으세요? 네, 여기요. 빨간 USB를 건넸습니다. 음향 감독이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언제 틀어드릴까요? 지금 바로요. 분위기가 좋을 때 보는 게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38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오, 뭐야? 영상 나오나 봐. 신부 어릴 때 사진인가? 대형 스크린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장면,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희의 밝은 미소. 와, 예쁘다. 두 번째 장면, 부케를 든 다희의 옆모습. 세 번째 장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다희.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 회색 머리에 양복 입은 결혼 반지를 낀 남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신랑 같은데? 네 번째 장면. 거리를 걷는 두 사람. 손을 잡고. 다섯 번째 장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 여섯 번째 장면. 호텔 객실 창문 너머로 포옹하는 두 사람의 실루엣.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장면. 신랑 이준석의 얼굴 클로즈업. 그 옆에 떠오른 텍스트. 이준석 66세 기혼 슬아 이자녀 결혼 38년 차. 침묵. 긴 무거운 침묵. 그리고 뭐야 이거? 기혼자라고? 사기 결혼이네. 신부가 알고 있었던 거야? 폭발했습니다. 스크린 아래에서 다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이런 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랑 이준석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양옆의 하객들이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유부남이야? 대박, 사기꾼이네. 신부가 불쌍하다. 아니, 신부도 알고 있었던 거 아냐? 다희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딸 가지고 장난쳐? 아, 아니, 이건... 남편이 변명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예요. 저는... 오해? 화면에 다 나왔는데 무슨 오해야? 신부 측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 불러. 이거 사기야, 사기. 혼인신고 무효야, 무효. 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다희야, 내 말 좀 들어봐. 꺼지라고. 다희의 비명이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지는 결혼식, 울부짖는 신부, 변명하는 신랑, 분노하는 하객들. 그 한가운데서 제 가슴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38년의 결혼. 한 사람을 위해 바친 모든 시간들. 이제 저 무대 위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 손가락질, 휴대폰 카메라. 저는 조용히 일어나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다희의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 눈빛이 제게 꽂혔습니다. 놀람, 배신감, 그리고 깨달음. 알았구나. 내가 한 거라는 걸.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차들은 달리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제 당신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나 뭘 한 거지? 복수를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요? 손안에 빨간 USB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축하 영상, 축하는 없었습니다. 저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남편뿐 아니라 저도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일어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아닌 사진관으로. 제가 돌아갈 곳은 이제 그곳뿐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접어들며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호텔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건물은 모르는 듯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끝나고 저는 그중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사진관으로 돌아온 저는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USB 케이스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메시지 15개. 당신 지금 어디야? 전화 받아. 당장 전화해. 윤정화,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마지막 문자는 달랐습니다. 집에 온다. 기다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여기 오면 어떡하지? 아니, 남편은 이곳을 모릅니다. 아직?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결혼식장의 음향 감독이 누가 USB를 줬는지 말할 테니까. 신부 측 지인, 60대 여성, 윤정화. 남편이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을 겁니다. 오후 7시 예상대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폭발하는 목소리. 윤정아, 당신 지금 어디야? 밖이에요. 어디 밖? 당장 집에 와. 왜요? 왜냐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면서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뭘 했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 오늘 결혼식? 당신이 영상 틀었잖아. 아, 그거요. 침묵. 긴 침맹 뒤에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년. 38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욕설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이준석 씨. 33살 여자랑 결혼식 올리는 66세 유부남이 누가 더 미쳤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변명은 소용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밤 9시 사진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거칠고 급박한 소리. 윤정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아, 결혼식장 명부. 제가 신부 측 지인으로 이름을 남겼으니까. 그리고 주소를 추적했겠죠. 전화번호로, 카드 사용 내역으로.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사진관?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했어? 한 달 전부터요. 한 달?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날 망치려고? 망친 건 당신이에요. 38년 결혼을, 가족을 다 망친 건 당신이라고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었으면 말을 하셨어야죠. 말을 해? 당신한테?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만 챙겼어. 내일 내 부모, 내 성공. 정작 난 그냥 도구였어. ATM 기계.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이잖아.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안정을 사랑한 거야. 월급, 집, 아이들 교육비. 난 그걸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거예요? 다이는 달랐어. 날 이준석이라는 사람으로 봤어. 대표도 가장도 아니고 그냥 한 남자로.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 여자도 당신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봤죠. 대표라는 직함으로 봤고요.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감정을 뭘 안다고. 알아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늙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당신도 젊어진 기분이 들었겠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거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 뭐가요? 회사야. 다이 아버지가 거래처 사장이야. 오늘 전화 왔어. 계약 파기한대. 커피를 따르는 제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라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그쪽이야. 30%. 이게 날아가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당신도 내 와이프잖아. 같이 망하는 거야. 저는 커피잔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전 이미 망했어요. 38년 전에. 당신과 결혼하면서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야.
이준석 씨,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뭔데?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남편과 다희의 뒷모습. 이건 원본이에요. 제가 찍은 거죠. 언제? 3월 23일. 당신 생일날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세 번째 사진. 백화점에서 목걸이를 고르는 모습. 네 번째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실루엣. 이게 다 당신이? 네. 한 달 동안 찍었어요. 필름 카메라로요. 남편은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걸? 증거예요. 증거. 이혼 재판에서 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 네. 당신 유책 이혼이에요. 재산 분할도 제가 더 많이 받을 거고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당신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63년 만에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뭐가 남았어? 당신한테 뭐가 남는다고. 저는 벽에 걸린 흑백 필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남은 건 필름 한 통뿐이에요. 뭐? 거기엔 진짜 당신이 들어있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거칠게 몰아쉬며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윤정아, 당신은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아야, 나가세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비틀거리며 사진관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변호사 친구. 정화 씨? 나 미선이야. 뉴스 봤어. 뉴스? 응. SNS에 난리 났어. 그랜드 하얏트 결혼식 사건. 기혼자 신랑 폭로 사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퍼진 거야? 응. 하객 중에 누가 영상 찍어서 올렸나 봐. 지금 조회수 100만 넘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화 씨, 혹시 그거 당신이 한 거 맞아? 침묵. 맞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이혼 진행 도와줄게. 고마워. 근데 정화 씨,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현상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적색 안전등 아래 트레이에 담긴 현상액이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너지는 결혼식, 비명 지르는 신부, 술 취한 남편, 그리고 제 손으로 던진 폭탄. 나 진짜 이러고 싶었던 걸까?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엔 쓴맛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의 얼굴,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건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38년의 결혼이 오늘 완전히 끝났다는 것.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의 봄비. 세상을 씻어내는 듯한 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5월 14일 월요일. 사진관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 유튜버들, 그리고 궁금증에 찾아온 시민들. 윤정아 사모님 계세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사진관 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커튼을 치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결말일까? 핸드폰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 PD, 신문사 기자, 잡지사 에디터, MBC 실화탐사대입니다. 출연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사연 소개해도 될까요? 모두 무시했습니다. 단 하나만 제외하고 미선의 문자였습니다. 정화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급한 일 생겼어. 미선의 법률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장 가득한 법전들, 깔끔한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 미선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이준석 측에서 보낸 거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장.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고소? 응. 당신이 결혼식을 고의로 망쳤고 그로 인해 회사 거래가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래. 그게 핵심이야. 미선은 의자에 기대며 설명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면 명예훼손 성립 안 돼. 그리고 당신한텐 증거가 있잖아. 사진들. 그럼 괜찮은 거야? 법적으론 그래. 근데 문제는 미선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SNS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그랜드 하얏트 사건, 해시태그 진실의 사진관, 해시태그 복수의 여왕. 조회수 500만. 댓글 2만 개. 당신 지금 엄청 유명해. 좋은 쪽으로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폭로당해야 마땅함. 사모님 진짜 멋있다. 디귿디귿. 38년 참았으면 성인 수준. 나도 저런 결단력 갖고 싶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결혼식 망치는 건 좀. 복수는 법으로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 둘 다 문제 있어 보임. 미선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여론은 당신 편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준석 회사 지금 난리 났어. 거래처 세 곳이 계약 해지했고 은행 대출 회수 통보 들어왔대. 정말? 응. 사회적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났거든. 유부남이 30대 여자랑 바람피운 사기꾼 CEO. 누가 거래하고 싶겠어?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만들었구나. 그리고 박다희. 미선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PR 회사에서 잘렸어. SNS 계정도 다 비공개로 돌렸고 화면엔 다희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계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다 등 돌렸대. 결혼식 영상이 워낙 충격적이었으니까. 다희는 피해자잖아. 속은 거고.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안 봐. 유부남이랑 사귄 여자, 그것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씁쓸했습니다. 다희도 어찌 보면 남편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후 2시 사진관으로 돌아오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단정한 옷차림. 윤정화 사모님 맞으시죠? 네. 저는 JTBC 사건 반장 PD입니다. 꼭 인터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사모님,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여성들이 겪는 문제예요. 목소리를 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PD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저녁 7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다희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후드티에 청바지, 선글라스를 낀 채 사모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다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든 다희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준석 씨 부인이셨군요. 그랬죠. 38년 동안. 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가 이준석 씨가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요. 이혼 준비 중이라고만 했어요.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바보같이. 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유부남을 택했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니까요. 다희가 소리쳤다가 이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화낼 자격도 없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혜 씨, 네, 후회해요?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회사도 잘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모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직접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그건 안 믿었겠죠. 질투하는 늙은 아내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여주고 싶었죠? 진실을. 너무 잔인해요. 인생이 더 잔인해요. 저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은 거짓말 안 해요. 그 순간의 진실만 담죠. 다희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어디로? 고향이요. 부산.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게 좋겠어요. 문 앞에서 다희가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다희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어쩌면 5월 17일 금요일 저는 JT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전 제 기억을 현상했을 뿐입니다. 38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수많은 여성들이 겪는 이야기니까요. 방송은 다음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SNS는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진실을 찍는 사진관, 해시태그 윤정화, 해시태그 용기. 조회수 1000만. 5월 20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석이 제기한 고소가 기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 및 진실 방어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됩니다. 미선이 전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겼어, 정화야. 하지만 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긴 건 맞지만 뭔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진관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마이너스 준서.
그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는. 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6월 15일 목요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진관 앞은 더 이상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다른 사건들로 채워졌고 SNS는 새로운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원래 빠르게 잊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셔터를 누르고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은 평온해 보인다는 것.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소식 들었어? 무슨? 이준석 회사 파산했대. 심장이 쿵했습니다. 정말? 응. 대출 갚지 못해서 법정 관리 들어갔어.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했대. 그래. 그리고 이혼 조정안 왔어. 재산 분할 7,030. 당신 앞으로 집하고 예금 다 넘어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함도 슬픔도 죄책감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 38년을 함께한 사람이 파산했다는 소식.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졌다는 소식.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김대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대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회사 일. 네. 저희 다들 실직했어요. 20명 넘는 직원들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모님 잘못은 아니죠. 김대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다들 알아요. 직원들도 다 뉴스 봤거든요. 그래도, 근데 사모님, 김대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모님 멋있다고 생각해요. 38년 참고 사신 거, 그리고 용기 내신 거, 고맙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저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김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 직장 구하려 가봐야 해서요. 건강하세요, 사모님. 당신도요. 김대리가 떠나고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어. 내 복수 때문에. 그날 밤 사진관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정의를 실현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복수였을까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들. 사진은 진실을 담는다고 했지. 그런데 진실이란 게 뭘까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거?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복수한 거?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 다이 직원들, 그리고 저 자신. 완벽한 승리는 없는 거야.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것. 누군가 행복하면 누군가 불행한 것.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7월 1일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야. 이게 38년 만에 찾은 자유.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런 결혼도 있구나. 38년을 살며 한 번도 저런 모습으로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있었을까요?
젊었을 때 언제부터 우리는 저렇게 앉지 않게 됐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후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쉬울 뿐이야.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이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고 SNS에 조용히 올라온 사진 한 장. 다시 시작 마이너스 커페이 리스타트. 사진 속 다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담담한 미소. 잘 됐네. 진심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8월 10일 사진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부부. 여기가 그 유명한 사진관이죠?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작은 사진관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을 찍는 사진관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50주년인데 기념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50주년이요? 네. 긴 세월이었죠.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떤 포즈로 찍으실래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우리 있는 그대로요. 노부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두 사람.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50년을 함께한 사랑.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힘들어도 함께 걸어온 시간.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현상실에서 그 사진을 현상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노부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혼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윤정아라는 이름으로. 며칠 후 노부부가 사진을 찾으러 왔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행복하세요. 네. 사진 속 당신 얼굴이 보여요. 렌즈에 비친. 아, 예전엔 슬픈 얼굴이었을 것 같은데 이젠 조금 편안해 보여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행복은 그런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노부부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의 제 얼굴. 주름진, 늙은 하지만 평온한 얼굴.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저녁 무렵 사진관 문을 닫으며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사진관 간판을 물들였습니다. 기억사진관. 제가 직접 단 간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처음 이 사진관에서 발견했던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따뜻한 풍경.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람의 얼굴은 변해도 마음의 빛은 남는다. 그 빛을 찾는 게 남은 제 인생이겠죠. 완벽하진 않아도, 때론 외로워도, 그래도 저는 계속 걷겠습니다. 렌즈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죠.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사진을 현상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을 그리고 용기를 조금이라도 비춰줬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인생도 언젠가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남을 거예요.